87회 그 실무시험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선 회사는 봉천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문제 요거 실무 읽으실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꽉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봉천산업은 무슨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제조업이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죠. 이게 시험 문제와 연결되면은 다 이게 의미가 있는 회사들이 나중에 든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계기간은 되어 있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뭐 여지껏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관련된 회계 그 첫 번째 문제는 회계 1급에서는 여기 두 개에서 지금 10점짜리가 나왔었죠. 3점짜리 두 개, 그다음에 4점짜리 문제 하나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전기분 원가명세표의 수선비, 그다음에 330만 원 중 45만 원은 제조 부분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 부분의 비품의 수선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 원가 명세표 명세서 열어봐야겠죠? 원가 명세서에서 지금 수선비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 330만 원 되어 있죠? 얘를 얼마로 바꿔주라는 뜻이에요? 285만 원으로 줄여줘야겠죠? 자,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바뀌죠? 여기를 줄여줬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숫자는 어디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손익계산서로 가죠? 소, 손익계산서에 거기 매출원가를 누르게 되면 매출원가의 기말 저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숫자 받아들이게 돼 있었죠. 이 숫자를 갖다가 손익계산서에 그 뭐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금액하고 일치시켜 줘야 돼요. 즉 거기는 자동 반영 손익계산서에는 자동 반영돼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걸 먼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숫자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선비 여기서 45만 원을 뺐는데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그 비품 그 수선비가 45만 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시고요. 거기 비품에 대한 수선비 있죠. 45만 원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365만 원이 되죠. 손익계산서 45만 원 여기 거라 그랬었잖아요. 네. 그죠? 자, 일단은 거기 수선비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370. 3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 예. 45만 원 더하면 365만 원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한번 보세요. 매출원가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야. 이 숫자 아까 써놨던 그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죠. 네. 여기에 반영된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있었던 숫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었던 이 숫자가 여기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거. 조금 전에 자, 봐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비용이 지금 45만 원 줄어들었었죠. 네. 그쵸? 근데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서는 지금 비용이 45만 원이 다시 늘어나고 있죠. 네.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당기순이익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기로 했었어요? 이익잉여. 그쵸? 그럼 이익잉여금 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돼요. 안 변하겠죠.
그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자본 계정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요 두 개만 이렇게 수정하면 끝난 문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매번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지금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모두 수정하라고 나오죠. 이게 1번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결과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은 변동사항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럼 뒤에 건 다 손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당기 순이익이 바뀌면 그 절차 그대로 다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나가서 재무상태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무상태표에 만약에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대차 차익이 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이번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지금 대차 차익이 뜨지 않았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재무상태표에 대차 차익이 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수정해 줘야 되느냐면 2월 이익 잉여금을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죠. 그러면 대차 차익이 싹 없어질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됐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니까 신규 거래처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거래처가 수협카드네요. 그럼 우리 배웠던 대로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서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죠. 저는 입력해놨어요. 거래처 코드 번호는 99606이라고 되어 있죠. 네. 수협 카드, 그다음에 가맹점 카드 여기 매입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가맹점 번호 하이픈 넣어가지고 입력해 주시고요. 거기 주어진 자료대로 하나씩 다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 보시고요. 하이픈 넣어줘야 돼요. 네 자리마다 하이픈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실무에서는 얘가 다 관련된 거 있으면 출력을 할 때 하이픈 안 넣으면 16자리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이픈은 별도로 입력해 주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기존 과목 문제네요. 기존 과목 문제는 기존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시고요. 코드 번호가 500번대네요. 그럼 제조원가 누르셔야겠죠? 네. 500번대에서 506번 506번 재수당에서 거기 대체조교에다가 6번 7번 그대로 입력해달래요. 전 이렇게 입력해놨거든요. 코드번호 6번 코드번호 7번 해가지고 거기 자격수당 지급 그 다음에 직책수당 지급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해를 갖다가 기출문제로 했어야지 편할 것 같아. 그래, 저도 입력하면서 제대로 해보지. 이렇게 해서 이도 입력이 다 됐고, 세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에 506번 여기다가 6번이라고 입력하고 자격 수당 지급 7번에다가는 직책 수당 지급. 그러면 지금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세 문제,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신규 거래처, 그다음에 계정 과목, 이렇게 해서 10점 됐죠. 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7의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1번 7월 1일부터 할게요. 2번 문제는 지금 일반전표 입력에서 입력하라고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7월 1일 하나씩만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마진 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지금 갚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해주시는 건 알겠죠? 근데 이 외상매입금을 어떻게 갚았대요? 50%는 3개월 만기 약소금 발행. 그럼 약소금 발행이라도 줄 쭉 쳐놓고서는 지구보험이라고 써야겠구나. 되시겠나요? 근데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그럼 계정 뭐 써야 되는지 계정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 계정은 뭐라고 쓴다? 외상매입금 면제받았잖아요. 계정 뭐? 그렇죠. 그러면 자,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 먼저 써주셔야죠. 거래처는 마진상사, 금액은 1,50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받으러 지구보험이죠. 어음을 갖다 발행했으니까 지구보험 마진상사에다 해주시고, 금액은 50%라고 했으니까 750만 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무면제 이익이라는 계정을 아는지 물어봤네요. 채무면제 이익으로 해서 75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해주면 첫 번째 문제는 패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월 1일 거래 볼게요. 날짜 평가 자격시험 보러 가셨을 때 날짜 주의하세요. 회사는 10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원, 중간 배당을 결의해야 했다. 단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자, 10월 1일 날짜로 우선 결의한 거 한번 처리해 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화면 한번 봐볼까요?
요거 내려놓고 여러분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지금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가 이렇게 있다 했었죠.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요, 우리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하고, 그죠?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하고 합쳐갖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또는 여기 준비금들을 갖다가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분기할 때 차변에다 뭐라고 써줘야 되죠.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준다 그랬죠. 차변에다 결의가 처분이 결정되게 되면 2월 2일 잉여금을 빼주라 그랬어요. 이 잉여금 만약에 현금 배당은 현금 배당을 했다고 칠게요. 현금 배당 10만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10만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분기할 때는 뭘 써줘야 돼요?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일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었죠. 지금 여기 계정에서 여기 이 잉여금 계정을 차변에다가 써주고 대변에다가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왜 제가 여기다가 2월 2 잉여금이라고 썼어요? 이 2월 2 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에 보면은 2월 2 잉여금 계정으로 쓰게끔 되어 있죠. 거기도 계정 코드 번호는 여기처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코드 번호 있어요. 있는데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그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에 옮겨가려고 하면은 2월 이익 잉여금을 줄여주는 걸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더란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2월 이익 잉여금 얘를 써도 맞게끔 해주고요. 중간 배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써도 맞게 해주고, 중간 배당금이라고 하는 중간 배당이라고 써도 배당금이라고 하는 계정을 써 다 맞게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원칙대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옮겨가는 계정인 2월 2 잉여금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분기하는 화면에다가 입력해 보세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자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지금 세 가지 계정이 다 있는데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은 2월 이익잉여금 375번 쓰라 그랬었죠. 금액은 얼마 배당했다 그랬어요? 8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 써주면 돼요? 미지급 미지급 배당금 쓰면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8만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월 이익잉여금 말고요, 조회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377번도 있죠. 그죠? 얘는 또 중간 배당이기 때문에 중간 배당금 이 계정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 좀 자격시험에서 답안으로 채점할 때에는.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수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11월 12일 거 보자고요. 11월 12일 기업이 속한 한국자동차 판매자 협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협회 문제에다가 협회비, 지난번에 제가 미용협회라든지 외식업협회 회비 내는 거 있다 그랬었죠. 그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세금과 공과. 이 공과금에 속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 회비 25만원 냈다는 거, 예, 우리가 기록할 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써주셔야지 되고요. 적십자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했죠. 얘는 기부금 배웠으니까 기부금 쓰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인데 500번, 800번. 판매자 협회니까 800번을 해주셔야겠죠. 금액은 25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기부금 해주셔야 되겠네. 적십자에 한 거. 기부금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 5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다 현금으로 냈대요. 75만 원 다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발이 됐어요. 그다음에 4번 문제네요. 11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11월 28일 날. 자, 내용 한번 또 읽어볼게요. 8월 1일 선적하여 미국 에이스 컴퍼니에 수출한 제품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죠.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완화로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고 얘기돼 있죠. 네. 근데 그럼 얘를 갖다가 알려면 우선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해놓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외상 매출을 했을 때 금액을 먼저 알아야지 되는데 8월 1일 날에 지금 수출했다 그랬었죠. 자, 우선 수출할 때 8월 1일 거래부터 한번 분기를 해보자고요. 8월 1일 날 얼마냐? 자, 외상 매출금은 얼마래요? 2만 달러죠. 그러면 우선 2만 달러 곱하기 8월 1일 날 환율이 얼마였대요? 1,100원? 그러면 이때 외상 매출금 우리가 확정했을 때 금액은 얼마가 돼요? 2,200만 원 되겠죠. 2,200만 원이 뭐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으로 해놨겠죠. 분기는 어떻게 했겠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요. 제품 매출 2,200만 원 이렇게 해놨겠죠. 자, 근데 이거 돈 받았대요. 언제 받았냐면 11월 28일 날 받았다죠. 2만 달러인 거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달러는 변동사항 없어요. 2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때 환율은 얼마랍니까? 1,070원. 그러면 우리가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얼마겠어요? 1,070원을 갖다가 받았으니 2,140만 원 나왔겠다. 그죠? 2,140만 원이 들어왔겠죠. 네.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줄래요? 보통예금 들어왔다며. 보통예금 얼마 들어온 거예요? 2,140만 원 들어왔겠죠. 그건 대변에 이 돈 왜 받은 거예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잖아요. 외상매출금 회수는 얼마 우리가 해놨었어요? 이거 그대로 빼줘야 되죠. 그러면 돈 차이 나잖아. 얘는 실제적으로 외화를 갖다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환율 차이죠. 그죠? 그 차이가 얼마예요? 계정 뭐라고 써요? 외환차손이라고 불러요. 12월 달에 만약에 안 받았는데 환율 차이가 나는 것은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로 하기로 했었죠. 근데 얘는 실제로 예? 보통 예금으로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2만 달러 들어온 거예요? 2만 달러 보통 수출 거래에서는요. 예. 미국 그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통장으로 돈 보내주지 돈 들고 찾아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2만 달러 그 현금이 그냥 2만 달러로 찍힌 건가요? 아니면 보통 예금 2,140만 원으로 찍히나요? 보통? 두 번째 거요. 그러니까 하나로 찍혀버리나요? 바로? 원화로 찍혀요. 원화로요? 별도로 보통 수출 거래할 때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외화를 갖다가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화 거래할 때 외화 통장에서 달러로 주거나 받거나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달러 받은 거 그대로 달러로 들어오는데 보편적으로는 우리 당좌예금이나 그 계좌를 지정해 놓잖아요. 예. 그 외화가 접수되게 되면은 받게 되면 원화로 그날 환율을 해서 원화로 지금처럼 통장에는 2,140만 원 이렇게 지키게 돼요. 그러면 환산 손실이 크긴 거죠. 반대로 환산 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돈을 만약에 환율이 높아진다면. 아니 근데 그래도 뭐지 달러로 들어오면 그게 평가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달러로 들어오고 그리고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12월 31일 날 평가해 주는 걸 얘기해요. 지금 얘는 실제로 평가가 아니라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평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외환 차손, 직접 외환 거래를 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겼다고 계정을 기록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환율, 여기 환율 차이가 생긴 거 보이시죠? 1,100원이었었고 그다음에 1,070원이니까 처음 계산할 때에는 저기 2만 달러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요. 환율에 대한 차이를 먼저 계산하시는 게 더 빨라요. 지금 환율이 얼마 차이가 났어요? 30원 더 못 받게 됐죠. 그런 다음에 2만 달러를 곱하면 60만 원 손해 받겠구나. 이거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입력해봐도 되겠죠? 예, 지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8일 날 거래를 입력해야 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죠. 그죠?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었냐면 2,140만 원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또 뭐 써주셔야 돼요? 외환 차손 써야 되죠. 외환 차손 써주시고요. 금액은 60만 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우리가 받았던 거죠. 어디 회사였었냐고 하면 미국 에이스라 했죠. 예. 미국 에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거래처 안 쓰면 감점당해요. 자, 그 다음에 됐으면은 12월 2일 거래 보겠습니다. 12월 2일 거래 입력해 주시고요. 자, 본사 영업부에다 동그라미 쳐야겠죠. 왜? 비용 문제가 나오면 800번대로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김 부장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6월 25일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가지급금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50만 원에 대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 및 숙박비.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계정. 출장 가서 쓴 교통비 숙박비는 여비교통비라고 써야 되겠죠. 47만 5천 원과 그다음에 잔액은 현금으로 줬대죠. 현금 2만 5천 원 줬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분개할 때 저라면은 반드시 가지급금부터 먼저 정산을 하십시오 그랬었죠. 그래서 가지급금 써주시고요. 가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문제에서도 입력하라고 나와있죠. 누구라고 써야 돼요? 김 부장 써주시고요. 금액 50만 원 가져갔었죠. 얘부터 이렇게 먼저 가지급금은 반드시 빼주라고요. 실무 업무 보실 때에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잔액 남으면 결산할 때 아주 골치 아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다가는 뭐라고 쓸까? 우리 여비교통비 해결했죠. 그러면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였어요? 47만 5천 원. 그죠? 나머지 2만 5천 원은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줬다 그랬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12월 8일 거래입니다. 12월 8일. 12월 8일에 보시면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이거 우리 회사 주식이죠. 자기 주식 모두를 1,2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대요. 처분할 때 장부가액은 1,325만 원이었다 그러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은 조회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 이거 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조회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본 계정이죠. 자본 계정은 앞에 그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손실 있으면 걔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죠? 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입력하기 전에 얘는 자본 계정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자본 계정에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저는 주로 이거 조회할 때 재무상태표 잘 이용하죠. 12월 달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서 자기 주식 처분이 자본 계정에서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얘부터 없애줘야 되죠. 예. 그죠? 자, 그러면 25만 원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일반 전표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우선 우리가 자기 주식 팔았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자기 주식 팔 거부터 전 먼저 쓰겠어요. 자기 주식 금액은 얼마짜리, 장부가액이 얼마였다 그랬냐면 1,325만 원이라 그랬죠. 얘를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돈 받았죠. 돈 얼마 받았대요? 보통 예금으로 1,200만 원 들어왔다면서요. 그죠? 아니에요? 맞아. 근데 자본
자본 주식에서 자기 자본 처분 이익 그것도 상계해야 되지 않나요? 25만원하고? 지금 제가 이거 입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 우선 처분했으니까 자기 주식은 대변으로 감소시켜 줘야 되죠. 예. 그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1,200만 원 들어왔죠. 예. 자, 조금 전에 봤던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있던 거 상계 처리 먼저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상계 처리합니다. 얼마? 25만 원. 그럼 없어지겠죠.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만 원 남죠. 100만 원 뭐라고 써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나오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나오지? 여기 자기 주식 처분한 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지난번에 자기 주식 처분했을 땐 이익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손실이 났을 때는 앞에 처분했던 자기 주식 처분 이익부터 먼저 없애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계정 말고도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도 그렇게 계산했었죠.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도 먼저 이렇게 빼줬었죠. 여기 자본 계정은 이 방법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문제로 나왔네 이번에는. 자, 그다음에 거기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보면은 여지껏은 우리 6문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문제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됐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날짜 8월 17일 날짜 8월 17일 입력해 주시고요. 7월이 아니라 8월 17일 8월 17일. 자, 문제 읽어볼게요. 천마의 제품에다가 또 동그라미 해놔야 되죠. 얘는 외상홀에 따르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거 분계 유형도 쓸 수 있으니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유형은 11번 과세해야 되겠네요. 품목은요 Y제품 그대로 써주세요. Y제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0개, 단가는 9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거래처는 1000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분계는요 밑에 보니까 현금, 외상매금 두 개 다 나있네요. 그럼 얘는 혼합으로 분계해야 되겠다. 대부분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나오는 문제 여기 분계는요 혼합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돈 어떻게 받았냐면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었죠. 근데 8월 2일에 계약금 100만원 먼저 받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계약금은 뭘 빼줘야 돼요? 선수금 빼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수금 먼저 금액 얼마? 100만원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 50%는 뭘로 줬대요? 당좌수표로 받았다 그랬죠. 당좌수표면은 현금이겠죠. 당좌수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상금액은 얼마가 돼요? 890만원의 반이면 445만원. 이런 현금으로 받은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해놔야겠죠.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서 분기 처리하면은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한 문제 계약금인 선수금도 물어봤고 당좌수표도 물어봤죠. 그다음에 외상거래까지 다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8월 20일 거래죠. 8월 20일 입력해 주시고요. 한국테크로부터 원재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왜요? 세금계산서 나와 있으면서 원재료 나오면 보통 과세 매입이죠. 그래서 51번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매출하고 우리가 돈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었죠. 우리가 매입하고서도 지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아마 그런 쪽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겠죠. 품목은 그냥 부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원재료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부품. 그다음에 수량은 1000개. 단가는 2,000원. 그다음에 공급처는 어디에 썼어요? 한국테크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얘 받았으면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혼합분기로 해야 되겠네요. 원재료 되어 있고요. 자, 지급을 한 것은 뭘로 지급했느냐 하면 약속 원발행에 따르면 우리 지급범이 되겠죠? 지급범으로 얼마? 150만 원. 150만 원 써주시고요. 나머지 70만 원은 자기 합수표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현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4번에서 현금 금액은 70만 원.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약소금, 자기 합수표, 당좌 합수표 거래를 갖다가 이해하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 문제, 두 문제로 다 냈죠.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것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네요. 지급업에 이렇게 만기 표시가 나와도 딱히 뭐 얘는 현황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알게 모르게 그 세무사회 시험 문제는 이거 편해. 세무사회 시험에서는요, 그 자금 현황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자,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 문제 날짜는 10월 1일 해주시고요. 9월 3일 있네. 쏘리. 9월 3일 걸로. 비사업자인 개인한테 제품을 팔았죠. 현금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죠. 부가세 이용 몇 번? 세금계산서니까 매출하고 11번 되겠죠. 품목은 제품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요. 수량 같은 거는 안 나왔죠.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이면 30만 원이겠죠. 부가세는 3만 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최지유 써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줬다 그랬고 분계는 현금으로 다 받았다 그랬죠. 네. 현금. 오히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났죠. 근데 선생님 비사업자가 아닌데 개인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이 사람은 지금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세무서에 신청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그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안 됐는데 물건을 샀으니 일단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놓고 이거 다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월 1일자 걸로 보겠습니다. 20일 전까지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20일 전에 것까지는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것 네.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청하고. 예. 자, 그 다음에 10월 1일은 보니까 증빙서류가 뭐예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러면 얘는 영세율과 관련되어 있는데 매출인가 매입인가 먼저 봐야 되겠죠.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얘는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세율과 관련된 매입 몇 번이에요? 코드 번호가 52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품목은 그냥 원재료나 부품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량. 이거 매출 매입 잘못 누르게 되면 분계가 반대로 됩니다. 이거 매입이에요. 거래처는 봄날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자 원재료를 봄날로부터 매입했다고 되어 있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대금 중 1,300만 원은 자 그쵸? 여기 혼합분계해야 되겠죠? 원재료를 사갖고 왔는데 얘 지금 배서양도란 말 나오고 있죠? 배서양도는 우리가 갖고 있던 바드럼을 결제선으로 사용했을 때 나오는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바드럼 거래처 바꿔주셔야 되죠. 예. 바드럼 어디로? 운천으로. 운천. 금액은 1,300만 원짜리죠. 1,300만 원. 나머지는요. 지급은 발행 약소금이라 그랬죠. 네. 약소금을 발행했다면 우리는 지급어음이라고 쓰셔야 되죠. 그래서 지급어음으로 1,700만 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봄날 이렇게 주면 되겠죠? 예. 예. 근데 계속 반복 연습하실수록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10월 9일 거래 볼까요? 10월 9일 해주시고요. 영업부 직원의 영업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면서 교육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했죠. 그럼 책을 샀다는 뜻이잖아요. 책은 면세 품목이죠. 그래서 교보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현금으로 결제한 거네요. 자, 그러면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 현면. 책은 면세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현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현면. 품목은 그냥 도서라고 쓰면 되겠죠? 뭐 다른 거 있나? 업무 처리 해설서 그냥 뭐라고 써요? 도서라고 씁니다. 도서. 수량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현면 있을 때는 공급가에 30만 원. 거래처는 교보문고였죠. 교보문고 해주시고요. 분계는요 현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현금 받았는데 계정 뭐라고 써주실래요? 책을 샀으니까 도서. 근데 500번 800번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800번 도서 인쇄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자, 근데 또 직원을 위해서 샀기 때문에 뭐 복리후생비라고 써도 맞지 않느냐? 우리 책을 샀기 때문에 포인트는 책에 대한 거죠. 그래서 도서 인쇄비가 더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또 교육훈련비, 교육하기 위해서 샀으니까 교육훈련비라고 쓰면 안 될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여기 답안지는 두 개 다 맞게끔 해줬으니까 지금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에서도 책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교육훈련이 목적이었다면 교육훈련비로 써야 되겠죠, 사실은.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10월 20일 문제죠. 10월 20일 문제는 종차 쓰니까 10분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시작하고요. 자, 10월 20일 거래요. 매출거래처라고 나오네요. 매출거래처 경원으로부터 외상매출금 550만원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매출 할인 2% 해주고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외상매출금 회수 분기는 생략하고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고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거 우리 배웠던 것처럼 지금 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만 입력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그러면 유형은 매출, 세금계산서, 과세 11번에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품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그냥 쓰시면 되겠고 수량 공급가에 필요 없고요. 550만원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11만원 되겠죠?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0만원 해주시고 부가가치세는 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었냐면 거래처가 어디 있어요? 글씨가 작았나? 그래서 거래처는 경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분기는 그대로 외상으로 상계시켜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상계시켜주면 요렇게 처리해보라고 문제를 낸 것이네요.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4번. 문제 4번은 오류 수정 문제죠. 두 문제. 우선 8월 10일 날짜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8월
11. 자, 제조부서 공장 건물에 유리창 교체 작업한 후 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다본다에 자기합수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겠죠? 그러면 과세 매입돼 있는 거 맞고요. 본 작업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지금 건물이 계정을 보시게 되면 밑에 계정 뭘로 되어 있어요? 건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얘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러면 계정 뭘로 처리해야 되죠? 수선비? 근데 수선비가 500번, 800번 두 개네. 500원. 그쵸? 수선비 500번대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됐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 8월 10일 수정분계 문제는 이렇게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2월 30일 거래네요. 12월 30일 조회해 보시고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12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 2천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표 처리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했대요. 당 원재료의 수입 계약은 아마존과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대금은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산 거죠. 근데 도착 안 했죠. 그럼 여기 증빙서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있다 없다. 안 보여요.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다, 메인 매출 전표다. 일반 좀. 그렇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를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며칠 날짜로 12월 30일 날짜로 처변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뭔지. 여기는 지금 도착 안 했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때 우리 뭐라는 계정 쓰기로 했어요? 미착품 쓰기로 했잖아. 그죠? 미착품이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짜리라고 했나요? 금액은 2천만 원짜리였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지 되겠어요? 외상. 원재료니까 외상매입금이죠. 원재료는 우리가 일상적인 상거래로 사갖고 오는 거니까 외상매입금은 어디 걸로 써주셔야 돼요? 아마존 거래처 아마존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누락이 됐다 그랬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미착품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답안지에 보면 원재료도 맞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웠던 건 우리가 지금 운송 중인 거 통관 절차 거쳐서 그다음에 통관이 끝나게 되면 미착품 없애주면서 처변의 원재료 그때 해줬죠. 그게 원래 순서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문제 5번부터는 결산 정리사항 문제죠. 결산 정리사항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었어요. 수동분계, 그다음에 자동분계. 수동분계는 여러분이 며칠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해 주는 거라 그랬었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국일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 2,500만 원이 만기가 뭘로 돼 있대요? 1년 미만. 그러면 계정 이름이 떠올라야 될 텐데. 그렇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은 없애줘야 되죠. 장기 차입금은 먼저 없애주고요. 어디 은행이라 했어요? 국일은행.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짜리였었어요? 2,500.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써주고 얘도 국일은행 거죠? 98002.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됐네요. 자, 그 다음에 9월달 2번 문제요. 9월 1일에 1년분 판관비 임차료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계산해 봐야 될까? 한 달에 얼마인지 한번 해놓으면 좀 계산이 편하겠죠? 1,80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얼마 꼴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600만 원. 600만 원 되기. 12 아니 3까지 곱하면 음. 4까지. 예. 그냥 12분의 4 할까? 그럽시다. 다 아는 거니까. 12. 여기에 12분의 4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가 600만 원 나오죠? 네. 그 600만 원은 지금 올해 임차료고. 근데 이게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 이거 2번 문제는 손익의 이연에 대한 문제죠. 왜? 현금 지급에 따랐으니까 선불이잖아요. 선불이면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고 손익의 이연이면 쓸 수 있는 계정이 선급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이라든지 두 가지 계정밖에 못 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임차료 지금 600만 원 빼고 1200만 원 미리 내놓은 거죠. 그러면 선급 비용 써야겠죠. 선급 비용 얼마? 120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될 거고, 그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줄까요? 임차료 빼줘야 되죠. 임차료 1200만 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손익의 이연에 대한 12월 31일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될 사항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분개해 주세요. 차변에 선급 비용 써주시고요. 내년도 거 먼저 낸 거는 1200만 원. 대변에다가는 임차료. 근데 임차료가 어디 거 임차료? 판관비라 그랬었죠? 800번대 임차료로 해주셔야겠네요. 임차료 1200만 원. 예,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 그 87회 문제는 결산 문제가 자동 분계가 문제가 한 문제도 없죠. 네. 이런 경우도 있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기말 결산일 현재 현금과 부족 계정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금액이 첫째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현금이 모자른지 남는지 그것도 모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금액을 알 수 있을까? 계정명 원장. 계정별 원장이 나올까? 현금과 부족 계정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그래도 나와 있을까? 재무상태표도 나와요. 두 개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한번 계정 보세요. 얘는 자산 계정이죠. 예. 12월 말일 현재로 현금과 부족 계정이 있네 여기. 그죠? 얼마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17만. 37만 원. 얘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현금이 지금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겠죠. 아니 또 더블 클릭해 보세요. 밑에 분개한 거 보세요. 현금이 부족해요. 현금이 남았어요. 부족해요. 마이너스. 아니 그거 보면 안 되는데. 10월 2일 날 밑에 보세요. 화면 보시게 되면 10월 2일 날 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차변은 현금, 대변. 차변에 현금이 와 있다는 것은 현금이 많다는 뜻, 적다는 뜻. 현금이 많아서 많아요. 마이너스를 해준 거. 그쵸? 이렇게 분계 계정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니까 현금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뜻이죠. 예. 네. 그럼 얘를 갖다가 원인을 못 찾았으면 무슨 처리해야 돼요? 자비. 그렇죠. 잡익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잡익 처리해야 되는 건 우리 대변에 잡익 처리하는 건 지금 알았지 이제는? 잡익 처리해서 금액은 얼마? 37만 원 했죠. 차변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또 현금 써주면 안 되죠. 현금과 부족 이제 정리해 주는 거니까 현금과 부족을 상기시켜서 없애버려야 되죠. 37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된다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입금이라고 썼구나. 이것도 현금 가족의 부분에 출금이라고 쓰면 돈이 나간 거죠. 그러죠. 예. 그럼 입금이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더 많은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12월 31일 날 이렇게 원인을 못 찾았다 그러면 앞에 현금과 부족 계정 하나만 갖고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정 분개를 보고서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즉 현금이 남아 있었던 걸 처리했던 건지 현금이 모자라서 처리했던 건지를 갖다 조회해서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는요. 세 문제 다 조회 문제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제 조회해 보겠습니다. 입력은 다 끝났고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 3월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물어보고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야 되죠. 1기 예정 입력하시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16번 베이스. 800만. 매입 세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형경 씨가 얘기했던 대로 요 80만 원이 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 이론 문제 답안에다가 8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금 계정 물어보면 답 찾을 수 있는 거 두 군데 있다 그랬죠. 현금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현금 계정, 현금 출납장하고 일개표, 월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었죠. 네. 근데 여기서는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출납장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월부터 어떤 게 편한지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그거 찾으시면 돼요. 두 개 다 보여드릴 테니까. 3월 31일까지 보게 되면 현금 출납장에서는 지금 3개월 동안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현금 누적 지출액이라고 그랬죠. 지출액 여기 얼마 나와 있어요? 7,052만 7천. 됐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현금 누적된 거 지출액만 누계로 물어봤을 때는. 자, 그럼 이게 편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제가 일개표 월개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일로 조회하는 것보다 월로 조회하는 게 빠르겠죠? 1월에서 3월까지. 자,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지출액은 어느 쪽이라 그랬어요? 현금 지출은 왼쪽에서 봐야 된다 그랬었죠?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그럼 금월 속에 3개월 동안 나간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천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죠? 예. 어떤 걸 보고 찾는 게 편하실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찾으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마지막 2019년 6월 현재 당좌자산. 당좌자산이면 얘는 재무상태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보시고요. 6월 현재라 그랬어요. 6월 현재.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 당좌자산 나와 있죠? 자, 단기권은 얼마예요? 정기권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네. 차익을 물어봤잖아. 얼마 증가했냐고요.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3억 4천 21만 3,400원 이렇게 나오겠죠. 답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해봤죠? 자, 질문 있으신가요? 가뿐하게 끝? 예. 그럼 녹화는 요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